뭐 서비스야말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참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. 큰 병원 하나에 5,000명은 이제 부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참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그 보건의료 같은 그런 굉장히 고용 창출력이 높은 이런 서비스업들을 좀 잘 육성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가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참 굉장히 그 고용 창출력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일자리도 고급스러운 게 많거든요. 그리고 의대도 좀 느린다 소리 나오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내수가 좀 진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의 제약된 그런 인원들도 좀 느리고 법대도 로스쿨로 갔으니까 의대도 좀 느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.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규제를 풀어서 서비스 산업을 확대시키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문제까지 포함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고맙습니다. 그리스 소스는 맛이 확실히 같고 이태리인데 이태리도 맛이 갈라 그러고 조금 안 좋더라고요. 예, 예.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뭐 이렇게 숫자를 적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OECD 전체 통계를 보면은 34개 국가 중에서 국가 채무 순위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. 좋은데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1, 4분기 말 현재로 보면은 900조가 넘거든요. 이거는 GDP 한 81% 되는데 OECD 34개 국가의 평균이 71% 수준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 81%인데 아주 걱정되는 스페인이 85%, 그리스는 61%니까 우리가 그리스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좀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는 걱정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 앞으로 토론하실 때 다른 분 또 좀 짚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중앙일보의 김종수 논설위원님. 예. 중앙일보 김종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이게 원래 저기 일정에 보면은 뒷부분에서 토론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갑작스럽게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자 마음대로입니다. 네. 정부를 제일 뒤에서 하고 예. 뒤보다는 앞이 나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남들 다 얘기한 다음에 또 얘기하려면 할 얘기도 없을 텐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저기 원래 그 주최하는 쪽에서 부탁한 길은 민생 쪽 분야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전문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셔갖고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. 되게 이제 그 민생 하면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일반 국민 생활하고 생계를 다 포괄하는 말로 쓰이는데요.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여기 경제정책 중에 민생 아닌 게 없습니다.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민생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물가 안정이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생활 필수품이 뭐 수급 배추값이 오르고 그러면 뭐 그런 거 잡는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부분은 또 다른 저기 전문가분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주로 여기서 그 여기 다른 전문 분야가 없어 보이는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보통 정치권에서도 여기 뭐 정유택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제 복지 정책, 서민 생활, 뭐 민생 얘기하면 되게 그 저소득층이나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으로 보면은 그 복지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앞서 그 KDI 그 현우석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서민 생활 안정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? 그러면 결국은 그 일자리와 소득입니다. 그러니까 돈벌이 없이는 서민 생활 뭐 정부가 아무리 뭘 해도 안정되기가 어려운데요. 일자리가 있어야지 소득이 있고 그래야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민생이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끊겨가지고 생활이 공공해진 다음에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구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늦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걸로 그 구제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자리와 소득 증대 정책, 특히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런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일자리라는 거는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성장에 대한 그 뭐 실제 성장률이 떨어지기도 하고
또 성장보다는 뭐 복지나 분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는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일자리나 소득은 경제가 많이 성장해야 생기고 돈벌이도 거기에서 생깁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도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국제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또 국내 경기가 크게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 일자리 창출 능력은 현실적으로 보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특히 이제 이 와중에도 사실은 그동안 잘 나가는 수출, 대기업, 제조업 이런 쪽에서는 그 고용 유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대규모 장치 산업 위주의 또 더군다나 이런 기업 내부 자체로는 굉장히 그 성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국내 이 생산 거점 같은 게 해외로 많이 이전이 되고 또 이렇게 해외 생산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뭐 삼성이니 현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국내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이제 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기여도는 굉장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조금 아까 윤창현 원장도 말씀했지만 결국 찾을 수 있는 거는 내수나 서비스 쪽에서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.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. 아까 또 KDI 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비스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, 우리나라.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영세한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이 업체 수도 마찬가지고 그 종사자 수도 이런 영세 그 저부가가치형 그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걸 또 사실은 상황을 악화시킨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되게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세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, 그러니까 도소매, 음식, 숙박 뭐 이런 업종이죠. 이런 데에 또 뛰어드니까 기왕에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잘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또 뭐 무슨 은행 은퇴한 분들, 뭐 기업체에서 은퇴한 분들이 이 퇴직금 가지고 또 이런 장사 시작하다 보니까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왜 동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 음식 식당 주인이 계속 바뀌고 업종도 계속 바뀝니다.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업자는 다소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날리게 되면은 장래의 복지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한계 영세 사업자 자영업 쪽에 그 신규 진입을 가급적 막으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 없이 이 다른 업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자영업을 통해서 그 위험이 큰 또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자꾸 과다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소득이 좀 수입이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고정급 수입 쪽으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이게 복지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노인층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자면은 이제 그 서비스 산업 구성 자체를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. 이건 역시 또 많이 언급되지만은 저부가 가치, 그러니까 뭐 동네 가게들, 뭐 무슨 영세 자영업 이런 그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고급스럽고 또는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육이나 의료, 관광, 법률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시장 규모를 점차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사실은 간단치 않습니다. 기왕에 이 업종에 있는 분들이 또 개방이나 이런 규제 완화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의원님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규제 완화, 특히 영리법인 완화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몇 번 노력을 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늘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그 벽을 한번 깨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음에는 일반적인 그 복지 정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누리당은 그 박근혜 전 그 비대위원장이 제시하시고 여기 나오 계시면 안정범 의원께서 많이 그 준비를 하셨겠지만
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그 당의 어떤 복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받는 쪽의 입장에 그 맞추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복지 혜택을 주는데도 일정한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한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. 첫째는 이제 아까 뭐 재정 쪽을 언급할 때도 잠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담 능력을 감안한 복지 정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. 첫째는 그 제일 근본은 아까 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복지야말로 공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대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러니까 뭐 기왕에 재정이 튼튼해 갖고 그 뭐 당대에서 그 충분히 세수가 충분해 가지고 그걸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늘려나갈 때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빚을 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자금으로 복지 확대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 후대 세대, 여기 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다 이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당대 부담을 하려면 뭐 세금을 어디선가 더 걷어야 되는데 하여튼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더 걷어야 됩니다.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지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정치권에서는 계속 무슨 뭐 이렇게 화수분에서 어디서 나오는 듯이 자꾸 뭐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도 주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, 유권자들도 눈여겨봐야 되고, 그 정치권에서도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그런 기대 자체를 부추기는 그런 정치 활동. 이게 뭐 사실은 보통 말하는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입니다.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, 특히 이제 새누리당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야당이나 이런 진보정당 쪽에서는 그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 복지 비용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내 주머니가 아니고 남의 돈을 뜯어가지고 내 복지를 늘리겠다는 식의 발상 자체는 저는 이걸 약탈적 복지라고 보는데 이런 방식은 그 윤리적으로 건전하지도 않거니와 사실은 오래 지속되기도 힘듭니다. 그러니까 보통 뭐 스웨덴식 고복지 시스템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부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 스웨덴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기 소득에서 세금 40% 이상 거의 50% 가깝게 낼 용의가 있다면 고복지 시스템 가능합니다. 스웨덴식 복지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그럴 용의가 없이 소수의 부자들 남의 돈 뜯어갖고 내 복지를 뭐 스웨덴식으로 가겠다 불가능합니다. 그 방법은 또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계층 간의 불화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나 정치권이나 하여튼 굉장한 각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. 2번째는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복지 정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금융위기가 많이 오면서 신자유주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. 비판도 많고요. 또 시장에 대한 불신도 큰 게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. 시장을 부정해서는 곤란합니다. 실제로 보면 여전히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시장 경제입니다.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뭐 이런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원리는 아직까지 저는 뭐 못 보았고 그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인류가. 그런데 이제 예컨대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복지도 사실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서 잘 작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유지를 시켜야지 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가